자, 거기 보시면은 부동산 마케팅이라고 있는데, 이 마케팅에 대한 거는 원래 경제학에 소속되어 있던 영역인데, 이게 경제학의 수요 공급 원리하고는 배치되는 논리이기 때문에 분리시켜서 지금은 마케팅이라는 이제 별도의 단원으로 이제 존재를 해요. 마케팅에서는 매년 한 문제 정도가 언급이 돼요. 한 문제. 근데 여기 있는 마케팅에 대한 거는 결국 기업에서 생산을 해서 가게에서 소비에 이를 때까지의 모든 일련의 과정을 다 담고 있는 게 마케팅이에요. 여러분들 하는 중개 있죠? 중개보다 더 포괄적인 내용이 마케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현대 기업들이 뭐를 중시하냐면 마케팅을 중시하는 거예요. 마케팅 전략 여하에 따라 기업의 매출이 신장이 될 수도 있고 매출이 어떻게 돼요? 폭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 자체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충청도를 기반으로 하는 대표적인 기업 있죠? 야구단도 있고. 본사가 예전에 여기 현암 빌딩이었는데, 을지로에는. 그게 H로 시작돼요. 이게. 그래서 얘네가 원래 이 화약그룹 이랬었어요. 한국 화약그룹. 그래서 얘네가 뭐 업무 이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중국을 방문했어요. 그러면 공항에 플랜카드가 붙을 거 아니에요. 얘네는 화약이 있으니까 뭐라고 해놨냐면 이걸 폭발물 집단이라고 한문으로 쓴 거예요. 그 이미지가 어떻게 했어요?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두 글자로 압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지가 어떻게 돼요? 확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그 작업을 꾸준히 해요. 그래서 기업 총수의 이미지도 매출에도 영향을 줘요, 안 줘요? 당연히 줘요. 그래서 기업 그 총수의 어떤 마케팅만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있을 거예요. 이미지 관리가 중요하니까, 그게. 여러분들도 이미지 관리하죠? 안 해요? 자, 근데 어쨌든 효과적인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장 환경을 잘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시장 환경에 대한 이해가 결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마케팅 전략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중개업자분들도 마케팅이 중요해요. 그 수많은 경쟁자 중에서 내가 일정한 매출을 올리려고 그러면 마케팅 전략은 필수적인 거예요. 나중에 합격한 다음에 고안을 해봐야 돼요. 하다못해 개업하죠. 개업식 할 때, 중개업자 개업할 때 가장 많이 주는 답례품이 뭐예요? 떡 이런 거 주는 거는 철진한 족이고 그 다음에 우산 주는 경우도 있어요. 우산 안 써요. 왜? 우산 펼치면 거기에 암흑의 중개사라고 붙어 있는데 그거 들고 다닐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그 다음에 많이 주는 게 수건이에요. 수건 안 써요. 집에 가면 수건이 그렇게 많은데 중개업자에게 받은 수건은 맨 밑에 깔려 있거나 하나씩 받았잖아요. 차를 타고 이동할 때 수건 더 필요한 사람이 여러 사람이 얘기를 해요. 필요하면 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효과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인주 많이 줬어요. 옛날에는 도장 찍는 게 대부분이어가지고 인주하고 이런 걸 줬는데 요즘 도장 찍거나 그런 게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해보세요. 거기부터 첫 단추가 끼워지는 거니까 어떤 거를 품목을 선택을 해야 될까. 형식으로 주는 게 아니라 진짜 마케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를 주는 게 바람직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뭐가 중요하냐면 옆에 325페이지에 가면 마케팅의 3가지 차원이라고 나와 있죠. 거기를 별표하는 거예요. 2개. 그러니까 여기는 마케팅 전략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케팅 전략은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이 있어요.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은 이건 공급자 위주의 마케팅 전략이에요. 자, 이 시장을 점유하는 거는 누구의 입장에서? 공급자 입장에서. 그래서 얘네가
틈새 시장을 공략하거나 표적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행하는 게 시장점의 마케팅 전략이에요. 시장점의 마케팅 전략에 가게 되면 SP 전략이 있고 4P 믹스 전략이 있어요. 여기 SP 가게 되면 S가 뭐 얘기하냐면 이게 마켓 세그멘테이션이라고 그래서 시장을 세분화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T가 타겟팅이에요. 세분화된 시장 안에서 가장 자신 있는 수요자 집단을 선택하는 것을 표적시장 전략, 타겟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포지셔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차별화를 도모하는 거예요. 요즘은 모든 기업이 제품을 다 잘 만들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상품에 대한 이미지나 품질이나 여러 가지를 갖다가 다른 경쟁 기업과 차별화를 도모하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큰 틀에서 이거를 수립한 다음에 얘를 이해하게 한 세분화된 걸로 4P 믹스 전략이 있는데 네 가지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도 시험에 나온 거예요. 박스를 주고 다음 중에 마케팅 믹스 전략에 해당하는 걸 고르라고 출제한 적도 있어요. 이게 제품 전략이에요. 이게 가격 전략이에요. 이게 유통 경로 전략이에요. 이게 판매 촉진 전략이에요. 그래서 네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이거는 여러 가지를 될 수 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햇땡이라고 하는 즉석밥 아시죠? 원래 즉석밥 시장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이거를 어느 기업에서 어디다 차관을 두고 기획을 했냐면 모든 가정에 전자레인지의 보급이 끝난 시점에 이게 기획이 된 거예요. 얘는 전자레인지가 없으면 상품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기획을 한 거예요. 그러면 얘네는 이 시장을 누구를 공략 대상으로 삼았겠어요? 1인 가구, 그 다음에 신혼부부,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타겟을 정한 거예요. 그리고 뭐하고 차별화가 있겠어요? 기존의 사람들이 인스턴트로 가볍게 먹는 게 컵라면이었다고요. 근데 우리나라 저변에 깔려있는 게 뭐냐면 사람은 그래도 밥심이라는 게 강하게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가격이면 차라리 얘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얘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처음에 출시됐어요. 잘 팔렸다, 안 팔렸다? 안 팔렸어요. 그거를 뒤집은 게 뭐 있겠어요? 그게 블라인드 테스트였어요. 방송 촬영 협조 받아가지고 나 촬영한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우리 내 귀한 자식에게 이 즉석밥을 먹인다는 게 말이 되냐 그래갖고 며느리 타박하고 난리가 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오는 날은 이거 꺼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블라인드 테스트 한 거예요. 뒤쪽에서 갓 지은 밥과 이 밥을 갖다 딱 넣고 밥공기 똑같은 밥공기에 담아서 내려온 거예요. 그때 어머니가 먹어보고 즉석밥이 맛있다고 얘기하고요. 까머니가 즉석밥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이미지가 바뀌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제품이라는 거는 설계할 때 몇 분 이내에 먹어야 돼요. 컵라면이 3분이잖아요. 얘도 3분 이내에 조리가 돼야 안 돼요. 조리가 되잖아요. 가격대도 걔네하고 비슷해요. 그죠? 그러니까 유통을 시킬 때는 예를 들어서 편의점이나 동네 슈퍼나 이런 데서 입소문이 나게끔 유도를 하고 거기에 따라 판매 촉진을 할 때 얘네 초기에 썼던, 지금도 쓰고 있지만 전략이 뭐겠어요? 이게 그람수가 그냥 나온 그람수가 아닌 거예요. 이게 대용이 큰 저기 한 210g 정도가 나와 있는데 한 사람이 먹을 때 평균 250g 정도가 됐을 때 한 공기로서가 충족이 되는데 40g이 부족하잖아요. 근데 하나를 더 사자니 어떻게 돼요?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풀어하는 거예요? 이 전략 계속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만 사는 게 아니라 여러 개. 그리고 통으로 사면 더 할인을 많이 해주고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유도를 할 때 여러분들이 STPR에 들어가면 제가 지금 힘들게 영문을 다 적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데 영문을 내요. 출제를 하니까 적어준 거예요. 여기다가. 이게 영문까지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추가적으로 들어가서 그 327페이지에 가면 가격 전략이 나와 있죠. 여기. 가격. 가격 전략을 가게 되면 시가 전략이라고 돼 있죠. 시가 전략은 뭐냐면 시장 가격 있죠. 시장 가격을 내가 쫓아가느냐, 시장 가격을 선도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내가 만약에 선발 주자로 먼저 입성을 했으면 내가 시장 가격을 선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후발 기업들은 내 가격을 따라올 수밖에 없고, 내가 후발 주자면은 이미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을 내가 쫓아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신축 가격 전략 있죠? 그러니까 유연하게. 무슨 얘기냐면 같은 면적이더라도 분양을 할 때 층수나 방위에 따라 분양가에 차등을 둘 수 있어요, 없어요? 차등을 둘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조심해야 되는 게, 옛날에 저희들 같은 입장에서는 방위를 많이 따졌어요. 남향해야 된다. 근데 요즘 젊은 세대는 남향 이런 거 중시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봤을 때 보기 전망이 좋고 이러면 굳이 남향이 아니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남향의 또 단점이 뭐냐면 햇빛이 잘 들어와요. 더울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얘기, 일장일단이 있지만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저가 전략 있죠. 저가 전략은 언제 쓰겠어요? 경기 안 좋을 때, 단기간에 시장 점유율을 늘리고 싶을 때 저가 전략을 쓸 거 아니에요. 그럼 고가 전략은 언제 쓰겠어요? 제품의 경쟁력이 있을 때, 브랜드의 우위가 있을 때. 그러니까 명품 애들은 다 고가 전략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네, 그래서 가격 전략에서 그 정도 추가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유통 경로라고 돼 있죠. 부동산에서의 유통 경로는 중개업자를 활용하거나 분양 대행사 있죠. 얘들을 통해서 상품을 유통을 시키는 전략을 쓸 수도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판매 촉진도 이렇게 4가지로 나눠져요. 광고를 하거나 홍보를 하거나 인적 판매 아시죠? 길 가면 사람들이 팜플렛 주거나 이렇게 사람 호객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경품 주는 거 아시죠? 모델하우스에 와서 당일 계약한 사람을 대상으로 경품 추천해서 뭐 경차를 주거나 이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이에요. 요거는 누구 입장에서 수요자가 원하는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추는 마케팅 전략이에요. 그래서 뭐를 활용한다? 얘를 활용해요. 아이다의 원리라고 배우셨죠? 제일 먼저 우리가 아이다의 원리에 보게 되면 주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원래 이게 주의라는 뜻도 있고 관심이라는 뜻도 있어요. 일단 고객이 그 광고에 뭐를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저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인터레스트라서 흥미를 느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홈쇼핑 판매할 때 보면은 경쟁이 치열한 거예요. 그래서 홈쇼핑 옛날에 여러분들이 지금은 TV 채널을 이거 리모컨으로 돌리죠. 옛날에는 사람이 돌렸잖아요. 채널 바꿀 때. 예를 들어서 자 윤총각 9번으로 바꿔줘 그러면 글로 가서 9번으로 바꿀 때까지는 화면이 멈춰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광고의 속도가 좀 느렸단 말이에요. 말을 진행하는데 요즘은 빨리빨리잖아요. 그러니까 톤도 높고 그렇단 말이에요. 강하게 어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뭐지라고 하는 관심을 갖게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용을 조금 듣다 보면 거기에 뭐를 느껴야 돼요? 흥미를 느껴야 돼요. 야, 저거 한번 사볼까? 그런 욕구나 욕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로 이어져야 돼요? 계약으로. 근데 부동산 계약시킬 때
제일 위험한 게 계약자가 다른 사람과 같이 왔을 때 그 사람이 꼭 초를 쳐요. 막 계약하려고 그러면 나 같으면 한 번 더 생각해 보겠다는 도, 나 같으면 딴 데도 한번 가보겠다는 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럴 때를 대비해서 분양업체에서는 경품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오신 분들에게 드리려고 이런 사은품을 준비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다른 방으로 분리시켜야 돼요. 그 사이에 계약서에 사인하게끔 유도해줘야 돼요.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이제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옆에서 지는 살 것도 아니면서 괜히 초를 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그걸 어떻게 뿅망치를 기절시킬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든 옆으로 격리시켜가지고 계약을 유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얘도 출제해요. 그래서 얘도 영문으로 적은 거예요. 아이디어의 원리도. 그래서 요즘은 소비자의 개성을 점점 인식하는 추세예요. 옛날에 우리나라는 획일적 마케팅에서 지금은 고객의 개성을 중시한다고요. 그게. 그 다음에 마지막이 관계 마케팅이에요. 이거는 수요자하고 공급자 있죠? 지속적인 상호 관계 있죠? 예, 이거를 유지하는 거예요. 이거를 주로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 있죠? 이걸 각인시키는 거예요.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가 되게 중요해요. 걔만 딱 떠올리면은, 야, 얘네 진짜 잘 만들어. 얘는 진짜 AS를 잘해줘. 얘네가 지은 건 진짜 튼튼해. 참고로, 지금은 문을 닫았고, 이름만 살아있나 모르겠는데,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우땡이라고 하는 건설사가 있었어요. 얘네가 중견 건설사인데 소비자사에서 무슨 입소문이 퍼졌냐면 마무리 공사 시공을 할 때 여기 회장이 망치 있죠? 이거 들고 다니면서 벽체를 두들겨 본다는 거예요. 두들겨 봐서 소리가 뭐 공명이 나거나 뭔가 부실하다 싶으면 부셔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다시 지으라고. 그러면 손실이 크잖아요. 근데도 모토가 뭐냐면 안전하고 튼튼한 주택을 공급하는 게 자기의 모토다 이거예요. 그게 어필이 돼서 잘 짓는다 이런 소문이 많이 돌았던 거예요. 그러면 얘네가 전국에서 분양하면은 사람들은 안심하고 분양 신청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런 이미지가 한번 구축이 되는 게 쉬운 게 아니라고요. 한번 만드는 게. 그래서 기업들에서는 자사 어떤 이 제품이 나오면 그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를 고착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브랜드 보면 자동차 브랜드 보면 알고 있죠. 그 차 타면 성공한 사람. 이미지가 포장을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 집에 살면 성공한 사람이다. 분양받으면. 그래서 오래전에 레미땡이라고 하는 아파트 브랜드 있죠. 걔네가 광고한 그 광고 CF가 화제를 한 적이 있어요. 상당히 독특하게 광고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광고 찾아본 거예요. 이게 왜 저래? 성공한 사람, 거기 거주한 사람은 잘생긴 사람, 뭐 미인만 갈 수 있다, 뭐 하여간 뭐 그런 식으로 일반 그 아파트의 광고는 틀리게 냈던 거예요. 그래서 화제가 됐던 적. 그럼 오랫동안 사람들의 뇌리에 남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남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가의 브랜드 있죠? 요즘은 새로 브랜드가 워낙 많아가지고 브랜드 이름을 기억하기도 힘들어요. 그죠? 뭐 시그널 뭐 이런 정도는 말 수 있어도 워낙 영문 섞어서 나오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게 뭐 옛날에는 시어머니 찾아오지 못하게 하려고 영문 길게 했다고 그러는데 요즘은 시누이가 같이 따라와가지고 무리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별 효과가 없다로 바뀌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게 브랜드가 하다못해 이번에 왜 올림픽에서 우리 어린 학생이 금메달 땄잖아요. 금메달 땄다고 부상 당했는데. 근데 그 친구가 사는 집이 반포에 있는 무슨 브랜드예요. 그게 시가가 몇십억씩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수저가 금메달 땄다고 그걸 프랜카드 붙일 일이냐라고 또 시비 거는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아파트 브랜드 같으면 사람들이 넘어갔을 거예요. 워낙 유명한 브랜드니까 그게 도드라졌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그러니까 기업들도 지금은 분양할 때만 광고하지 않아요. 평상시에도 이미지 광고해요. 계속. 우리 기업은 사회적 기업으로서 기업을 통해서 얻는 이익의 일부는 사회적으로 환원한다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계속 홍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미지가 누적이 되게끔 유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근데 여기서 이거 제목만 바꿔도 출제해요. 얘 공급자 위주죠? 수요자 위주라고 바꿔도 줘요. 얘가 수요자 및 공급자인데 수요자 위주다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한 것부터 출제하니까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아시죠? 입소문 내는 거 있잖아요. SNL이라든가 아니면 뭐 블로그라든가 통해서 이렇게 광고하는 것을 우리가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얘기를 해요. 요즘은 핀셋 마케팅 아시죠? 네? 핀셋. 소비자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피자를 주문하면 위에 올리는 토핑 있죠?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소비자의 취향과 이거를 정확한 데이터를 입수해서 거기에 맞는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인터넷상에서 폰을 갖고 몇 번 검색을 하면 독이라는 거를 계속 하면 그쪽 광고는 다른 걸 찾아도 계속 올라온다고요. 입맛에 맞춰서. 그렇잖아요. 그리고 요즘 또 뭐예요? 챗 GPT 뭐 이런 거 있죠? 부르면 뜨잖아요. 그냥 내가 원하는 거. 그죠? 그러니까 그것도 마케팅이에요. 소비자가 저 양반이 일주일에 어떤 몇 시부터 몇 시 사이에 무슨 요일에 와서 얼마짜리에 뭐를 산다라는 게 데이터로 다 요즘 입력이 되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은 어디 노출돼 있다고 봐야 돼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이해 못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지갑을 놓고 가도 안 없어지더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거 집으면 뭐 할 거야. 내가 집어서 이동한 동안에 모든 게 다 노출이 돼 있는데 집에 들어가 있어서 1시간 있으면 누가 벨을 걸려? 지갑 내놓으라고?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그게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게 이제 우리보다 좀 더 심한 게 이제 중국 애들이고 중국 애들은 안면 인식으로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얼굴 보고 저놈이 범죄자까지 판별이 되니까 돌아날 수는 없는 구조인데 우리는 최소한의 CCTV가 발달이 되어 있으니까 어디서 뭐 절도를 해서 들고 간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신기하죠. 아니 카페에다 노트북을 두고 거기다 폰에다가 지갑까지 두고 나가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희한한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당연시 여기고 있는 거죠. 그게. 그렇게 당연한 거 합격을 해서, 그죠? 당연하듯이 이 바닥을 떠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면 간평이에요. 자, 감정평가로는 6문제 내외를 내도록 되어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40문제 대비 15% 내외를 내도록 되어 있으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35번부터 40번까지가 간평이에요. 매년 똑같아요. 그러면 얘네 시험 목차는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는 이거 3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출제했었어요. 6문제면은 비중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근래는 얘가 출제를 해요. 얘도 출제를 하는 거예요. 감정평가 규칙. 그래서 요즘은 네, 이런 식으로 비중이 늘어난 거예요. 올해도 작년도 나왔어요. 감정평가 규칙에 대해서. 내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가격공시제도하고 감정평가 규칙이 있죠. 이거는 법 조문이에요. 이론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법 조문의 주요 조문에 대한 이해만 있으면 나오면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도 틀리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어요. 환장하는 거예요, 그냥. 그죠? 그렇다고 제가 대신 시험 볼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이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한 문제가 소중한 거예요. 한 문제 갖고 당락이 좌우가 된다고요. 한 문제 갖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실수와 착각을 줄여야 돼요. 근데 사람이 뭐가 쉬웠는지 뻔히 보이는 건데도 그걸 착각을 해요. 그거를 인식을 못 해요. 그리고 언제 인식하냐면 답안지 내고 그
그 교실 끝났을 때, 갑자기 이 생각이 드는 거야. 아까 그게 아니었나? 근데 시험지는 있으니까 본다고요. 틀렸네? 라고 하는 순간에. 그래서, 자, 그러면 여기서 얘네만 이론하고 계산을 낼 수 있어요. 감정평가 방식에서. 근데 얘네 계산 문제는 매년 나와요. 이론도 나올 수 있는데 이론이 안 나오고 계산 문제로만 2개, 3개 깔리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선생이 단원에 나올 만한 애들 지금 몇 개씩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 안에 들어가면 별표 또 해줘요, 안 해줘요? 해주잖아요. 그래서 요것만 조금 이해하면 돼요. 경제나 투자나 금융보다는 간평이 쉬운 거예요. 간평은 딱 정해진 룰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새로운 논리가 들어올 게 없어요. 그래서 자, 거기 보시면 제일 먼저 감정평가의 의, 필요성, 기능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오늘 수업하고 다음 주에 한 주가 더 있죠. 다음 주에 한 주에 간평 수업을 하면은 뒤에 조금 남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거는 3월에 첫 주 있죠. 첫 시간에 조금 더 해서 마무리 짓고 첫 주도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만약에 3월에 처음 나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처음 왔는데 갑자기 간평을 하면은 그 양반이 쓰러질 거라고요. 이게 뭔 소리냐? 그래갖고 그럴 때는 한 주 걸러서 나머지를 마무리해 드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제 3월인 거예요. 그죠? 3, 4월에 최소한 요때 60점대 정도를 갈 수 있으면 진짜 이상적이에요. 5, 6월 달에. 그러니까 3, 4월에 이제 3월 달에 모의고사를 봐요. 외부 모의고사를. 에? 외부 모의고사 이때 한 40점대 나와도 훌륭한 거예요. 그리고 이때 틀린 거 보완해서 5, 6월 달에 2달 연속 60점이 나와야 돼요. 한 달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한 달 6점이 나왔는데 그 다음 달에 6점이 안 되면 불안해서 2차를 못 간단 말이에요. 2달 연속으로 난이도에 관계없이 6점이 넘으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선 거예요. 그러면 7월 달부터는 집중적으로 2차에 집중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가 가장 좋은데 정이 안 되면 여기까지라도 마지노선이에요. 이게 그냥 아무것도 안 되는데 7월 달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시간에 쫓기게 될 거라고요. 물리적인 시간이 다 지났잖아요. 네? 이게 지금 열심히 해야 되는데 지금 선생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시간이 길게 남아있는 게 아니거든요. 시간이 지금 많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보세요. 지금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타이트하다고 느껴요. 공부를 안 하고 막연하게 내가 안 해서 그렇지 맘만 먹으면 얘를 끝낼 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7월 달 되면 후회해요. 왜 학교론 선생님이 그렇게 잔소리를 해댔는지를 그때 느끼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이미 시간은 지났는데. 그러니까 지금 기를 쓰고 열심히, 이거 절박함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올해 이 시험은 꼭 합격을 해야 된다는 절박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주부들은, 바깥 양반이야. 눈빛으로 제압이 되더라도 옆집 여자를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죠? 옆집 여자는 나하고 내공이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 여자 입을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열심히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 처녀총각들은 지금 여친이나 남친이 지금 나중에 결혼시장에 같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만약에 실제로 결혼까지 이어지게 되면 평생 책 잡힐 일이라고. 저 인간이 옛날에 중개사 시험 보다고 깔짝댔다가 결국 떨어졌는데 결국 애도 다 그거 닮지 뭐 누구 닮겠어? 이렇게 가는 거야 이제. 큰일 나는 거야 이제. 소문은 다 돌았고. 아니 윤총각은 여친 없어? 그래서 여유 있는 표정을 짓는 거야? 참, 너 그게 모르게 될 것 같니? 다 알게 된다. 너 나중에 명절 때 돼봐라. 너 저기 신부 데리고 있을 때 인척이 얘기한다. 야, 쟤가 옛날에 말이야. 너 모르지? 쟤 중개사 시험 봤다가 떨어졌잖아. 깔끔하게. 바로 전달이 돼. 방심할 일이 아닌 거야. 너 지금 중개사 시험 보는 거 외가에서 알아볼라. 알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너 내년 이맘때도 외가 가, 안 가? 할 거 아니야. 가면 꼭 물어본다니까. 어떻게 됐니? 그 전에 결과를 알고 있을 거야. 자,
어쨌든 감정평가의 의의가 나와 있는데 의의를 보시게 되면 자,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서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거라고 돼 있죠. 이게 법률에서 규정한 정의예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토지 등이라는 건 감정평가의 대상물을 얘기하는 거고 경제적 가치라는 거는 크게 시장 가치를 지칭하기도 해요. 그래서 거기 보면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도록 돼 있죠. 가액은 현재 가치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거기 우리가 2번에 보면 경제적 가치란 교환의 대가인 가격과 용익의 대가인 임대료를 말한다고 돼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 부동산은 수명이 긴 재화죠. 그러니까 일반 재화와 다르게 임대차에 제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물건의 가치에서는 물건 자체의 가치와 거기에 기반한 임대료의 크기도 우리가 평가할 수는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밑에 가면 감정평가의 특별 원칙이라고 나와 있죠. 예, 참고사항이에요. 시험에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옆에 보게 되면 감정평가에 뭐가 있어요? 이 필요성은 뭐냐면 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가? 전문가가. 자, 여러분들이 보면 첫 번째, 부동산 시장이 합리적 시장이 되지 못하니까 합리적 가격의 형성이 곤란하다고 돼 있죠. 앞에 여러분들이 부증성 배우셨죠? 부증성으로 인해서 수요와 공급 관계가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수요와 공급의 균형에 의한 가격을 도출하는 게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균형이라는 거는 이 상태에 의한 균형 가격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문가인 감정평가사들이 이 상태를 가정하고 평가해 주는 거예요. 이 상태가 아니라 이 상태로 바뀌었을 때를 가정하고, 그러면 바뀔 때를 가정할 수 있는 건 일반인들이 변화를 주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문가가 미래에 대한 변화를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가치 형성 요인의 복잡성 및 다양성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거기 보면 전문적인 지식과 정확한 판단력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필요할 때 부동산 평가는 항상 무슨 상태가 되도록 이 상태로 평가를 해줘야 돼요.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여기가 농지예요. 농지의 최이용은 농사 짓는 거죠. 농사 져서 한 5천의 수익이 발생해요. 연. 그러면 얘 할인율을 적용하면 이게 농지의 가치가 5억 정도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얘가 택지 후보지로 지정이 돼서 용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럼 택지 상태에서는 최이용이 농사 짓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상가를 지어요. 상가를 지어서 분양을 하게 되면 분양 수익이 한 10억 나오는데 이게 개발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6억 들어가요. 그러면 순수익이 얼마다? 4억이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할인율 10% 적용해서 이 부지의 가치가 40억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이 변화까지 가정해서 평가하는 게 쉽도 어렵다.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평가해야 된다. 그래서 전문가에 의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는 감정평가의 의뢰가 높은 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주택거래 해봤지만 감정평가를 의뢰해 본 적은 거의 없다고요. 대부분 우리나라에서는 과세를 하기 위해서, 보상해주기 위해서, 그리고 담보부동산의 가치평가 있죠? 요즘은 은행에서 탁상감정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탁상감정은 현장 가서 보는 게 아니라 서류로 이제 평가하는 거예요, 서류로. 그게 수수료가 더 쌀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또 보시면 아시겠죠. 자, 어쨌든 간에 이래서 감정평가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밑에 가면 감정평가의 기능이라고 나와 있죠. 기능이 뭐겠어요? 역할이에요. 그러면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정부의 정책 수립과 집행 있죠. 예, 이거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과세를 하려고 그러면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년 공시가격을 도출해야 해요. 하는 거예요. 그걸 기준으로 과세하는 거고, 그 다음에 보상을 해주더라도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지만 정부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이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일반 경제적 기능에서는 시장의 불안전성을 보완해 주는 거예요. 시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라고 그랬어요? 시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 이게 시장의 불안전성을 보완하는 거예요.